얘들아 안녕. 안녕. 오늘은 이제 우리가 15회차 수업으로 우리 다음 수업이 이제 마지막 수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배워볼 단어는 세계 몇 차 대전? 2차 대전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세계 1차 대전을 같이 했었는데 세계 1차 대전부터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본다면은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국주의, 그리고 두 번째는 슬라브주의와 게르만주의가 충돌하기 때문이었었다라고도 이해를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슬라브주의는 삼국 협상을, 그리고 게르만주의는 삼국 동맹을. 이때 삼국 협상이었었던 나라들은 러시아, 영국, 프랑스였었고, 삼국 동맹에 해당했었던 나라들은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하지만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서는 이제 삼국 협상이 삼국 연합국이라고 불려지게 되고, 그리고 이 전쟁이 발발하면서부터는 동맹국이라고 불려지게 되는데, 연합국가에는 여러 나라들이 있었었죠. 뭐 예를 들면은 러시아, 프랑스, 그리고 중간에 영국과 이탈리아가 참전을 하게 되고, 영국이 참전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중국과 영국과 동맹이 맺어져 있었던 일본도 참전 국가에 들어오게 된다. 자, 그리고 동맹 국가에는 독일, 그리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리고 오스만 제국, 불가리아 등의 나라가 있죠. 그리고 러시아가 이제 슬라브주의를 내세우게 되면서 이제 세르비아까지도 이렇게 연합국가에는 등등등 여러 나라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었던 원인 무엇이었었지? 가장 큰 직접적인 원인. 그렇지, 사라예보 사건이었어요. 급진파였었던 19살 청년 가브리엘이, 이 세르비아의 청년이 누구를 이제 총으로 살해했죠?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를 총으로 살해하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서 이제 사라예보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세계 1차 대전이 발발하게 되었었다. 우리가 시험 문제에 또 되게 잘 나오는 부분이 하나 있다 그랬었어. 뭐냐면 이 연합국가에 처음에는 독일, 프랑스가 직접적으로 싸워요. 근데 이 독일의 계획은 무엇이었냐면 빨리 프랑스를 더 이상 싸우지 못하게 손발을 묶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랑 싸울 생각이었었단 말이야. 근데 생각보다 프랑스와의 전쟁이 더욱 장기화가 되었습니다. 그쵸? 전쟁이 길어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러시아도 요 독일을 공격하게 되고, 그래서 세력이 이제 서부진영은 이제 서유럽 진영이지, 서부진영에서는 프랑스랑 전쟁을 하고, 그리고 영국도 이제 공격을 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동부진영에서는 러시아와 독일, 그리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었단 말이죠. 자, 그러다가 이 독일은 일단은 계획을 변경해서 영국을 고립시키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독일이 영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어떠한 작전을 펼쳤었어? 그렇죠.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펼치게 되면서 결국 이제 독일은 영국이 섬이잖아, 그치? 그래서 영국 해양에다가 이 무제한 잠수함
잠수함을 배치시켜 놓고 혹시라도 이제 그 바다를 지나가는 배들이 있으면은 다 어떻게 해버리겠다? 침몰시켜 버리겠다라고 했는데, 이 전쟁에서 참전하지 않고 있는 나라, 즉 미국의 상선을 2번이나 어떻게 했어요? 침몰시켰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결국에는 이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무엇을 결심하게 됩니까? 참전을 결심하게 됩니다. 자, 미국이 참전하게 되었는데, 군수물자만 팔아도 충분히 이제 이득을 볼 수 있는 미국이 연합국가로 참전하게 되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 승기는 어느 쪽으로 기울었겠어요? 연합국 쪽으로 기울었겠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 갑자기 연합국가에서 가장 이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범슬라브주의를 내세웠었던 나라 어디였을까? 러시아. 러시아가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가 이탈하였었다. 러시아가 이탈한 이유가 무엇이라 그랬었죠? 러시아 안에서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이래. 그래서 러시아 혁명도 따로 우리가 적어봅시다. 자,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그리고 이탈리아가, 이탈리아 아니죠. 이탈리아는 여기 연합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오스만 제국이 결국에는 무엇을 하게 되면서 항복을 하게 되면서 그리고 독일 내에서는 황제를 끌어내리고 바이마르 공화국을 성립하기 위한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독일은 결국에 끝내 전쟁에서 어떻게 돼요? 항복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전쟁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후 처리 과정. 요 키워드를 나눠가지고 이해를 하면은 쏙쏙 들어오게 될 것이에요. 자, 제국주의 하면은 특히나 서구 열강들이 아프리카를 지배하기 위한, 또 나아가서 이제 아시아의 약소국을 지배하기 위한 팽창 정책을 펼친 것인데, 영국, 그리고 프랑스, 독일, 또 뭐 벨기에, 미국 등의 나라들을 기억해 놓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국은 처음에 시작은 이집트 카이로에서부터 어디로 내려오는? 케이프타운까지 내려오는 무슨 정책? 그렇지, 종단 정책을 펼쳤었단 말이야. 프랑스는요, 아프리카에서 알제리에서부터 마다가스카르까지 이어지는 무슨 정책? 횡단 정책을 펼쳤었어. 근데 이러한 이 아프리카 지역을 넘보려고 하는 팽창 정책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종단은 어떻게 가는 거야? 이렇게 내려오는 거지, 그치? 이집트 카이로에서부터 남아프리카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잖아. 그러니까 알제리에서 마다가스카르까지 가는 이 프랑스와는 어떻게 되는 거야? 빵!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건을 무슨 사건? 맞아요. 파쇼다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파쇼다 사건. 자, 이렇게 빵! 파쇼다 사건이 일어나게 됐을 때, 이 파쇼다 사건에서는 누가 양보를 해요? 프랑스가 양보를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영국은 이 카이로랑 케이프타운, 그리고 영국이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 어디까지? 인도의 캘커타까지 이어주는 무슨 정책? 삼시 정책을 내세우게 된다. 자, 그리고 영국이 지금 어디를 지배하고 있어? 인도를 지배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 동인도의 사례를 놓고 그리고 인도에 대한 지배권, 경제권을 놓고서 이제 대립했었던 나라가 또 한 번 프랑스였었단 말이에요. 이때 프랑스랑 부딪히게 되었었는데 누가 이겼냐면 영국이 이겨요. 그래서 프랑스는 결국에는 밀려나게 됩니다. 아시겠죠? 밀려나게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프랑스가 인도차이나 반도로 눈을 돌리게 되고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등과 같은 나라들을 이제 식민 지배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독일은 삼시 정책
영국의 삼시정책을, 저렇게, 그러면 우린 아시아로 간다. 서아시아까지, 유럽과 서아시아까지 있는 독일의 수도 어디예요? 베를린에서 비잔티움, 그리고 어디까지 이어져요? 그렇지. 오늘날의 이라크의 수도가 되는 바그다드까지 이어주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비읍인의 앞글자를 따가지고 우리가 요거 3B 정책이라고 부른다. 3B 정책. 이해되셨죠? 자, 벨기에는 아프리카의 어디를 사유화했어요? 콩고. 그쵸? 그래서 고무 생산지였었던 콩고를 사유화했었고, 미국은 파나마 운하,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는 필리핀을 지배하고 있었던, 필리핀의 이름이 누구의 왕의 이름으로 붙었다 그랬어? 맞아, 펠리페 2세의 왕의 이름으로 따왔었다 그랬었잖아. 펠리페가 어디의 왕이었었죠? 에스파냐. 맞아, 에스파냐가 필리핀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미국이 이 에스파냐를 밀어내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제국주의의 팽창 과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찝어봤고, 러시아 혁명으로 넘어갈게. 러시아 혁명은 연도가 1905년, 그리고 1917년, 1917년. 총 요렇게 구분을 지어가지고 볼 수 있다. 1905년 당시에 우리 커다란 사건이 하나 있었다면 무슨 전쟁이 있었지? 러시아랑 일본이 전쟁을 했어. 그래서 러일 전쟁이 끝나가는 그 무렵이었었단 말이야. 이때 러일 전쟁에서 결국 누가 이겼어요? 맞아요. 일본이 이기고 러시아는 그냥 항복을 했었죠. 이게 와, 너네 너무 잘 싸운다, 우리 항복이야, 이렇게 이야기한 건 아니었었다고 이야기를 했어. 미국과 이 영국이 이미 이 일본과 2차 영일동맹, 그리고 가스라테프트 밀약을 맺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미국이 우선적으로 러시아한테 야, 너네 그러지 말고 빨리 전쟁 끝내보는 게 어때?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러시아가 그 말을 수용을 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어떻게 하게 된다? 우리는 전쟁에서 빠질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1905년에 이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모여서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할 수 없다. 종교적으로도 노동적으로도 우리 너무 힘들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야. 그랬는데 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모인 노동자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네, 맞아요. 처참하게 이제 모두 죽였었던 사건. 그게 바로 피해 일요일 사건입니다. 이 피해 일요일은 막연하게 이렇게 사람들만을 죽였었던 것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제 사람들한테 민심을 잃어가고 있었던 로마노프 왕조는요, 국민들한테 약속을 해요. 무슨 약속을 하냐? 첫 번째, 개화하겠다. 우리도 여러 가지 개화 정책을 받아들이고 우리도 개혁을 시도하겠다. 근대화를 해야겠다. 개혁을 추진하겠다. 두 번째는 헌법을 제정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일어나? 1914년부터 뭐가 일어났지? 그렇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개혁을 하겠다 추진하고 있었다가 바로 몇 년 만에, 9년 만에 전쟁이, 또 세계적인 전쟁이 대대적으로 일어나 버리니까 이러한 혁명 정책들, 개혁 정책들이 다 어떻게 돼요? 일단락 되는 것이죠. 일단 중지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1917년, 이때는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서 2월 혁명이라고 배워보는 단원인데, 이 2월 혁명을 그레고리역에 따르면은 3월 혁명이라고 부른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교과서에 따라가지고 2월 혁명, 3월 혁명 배우는 게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명칭만 다른 것이기 때문에 다른 혁명이 아니야, 얘들아. 알겠죠? 자, 이 러시아의 2월 혁명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무능했었던 이 로마노프 왕조 니콜라이 2세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끌어내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 전쟁을 더 이상 하지 말자. 무능한 로마노프 왕조는 물러가라. 제대로 개혁도 하지 않고 뭐 하는 거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2월 혁명을 통해 가지고
로마노프 왕조는 몰락하고, 그리고 임시정부가 수립됩니다. 임시정부가 수립된다. 그래서 국민의 뜻을 수반할 수 있는 임시정부를 사람들이 밀어줬었는데, 이 임시정부도 사람들한테 약속하죠. 무슨 약속을 해? 전쟁을 멈추겠다. 우리는 전쟁에서 이탈을 하겠다. 전쟁을 그만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었어. 그런데 실제로 이 임시정부에서는 전쟁을 그만했었나? 아니라는 거지. 이 임시정부가 계속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917년에는 10월 혁명, 그레고리력에 따르면 11월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는 이 임시정부의 무능, 사람들과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켰어요? 지키지 못했어요? 지키지 못한 이러한 상황에 이제 분노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블라디미르 레닌이 이끌었었던 볼셰비키의 무력 투쟁을 통해 가지고 임시정부를 끌어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임시정부를 끌어내리고 레닌, 볼셰비키당이 이제 혁명을 이끌어 가게 되면서 레닌 정부가 수립이 된다. 그러다가 이 레닌이 이제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체제를 갖춰 나간다 그랬었잖아.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무엇을 인정하지 않아?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아. 이 사회주의라는 체제가 그렇잖아. 그치? 공동이서 생산하고 공동이 분배하면서 못 사는 사람이 없게 만들려는 나라.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사유재산은 안 돼. 그리고 자본가도 있으면 안 돼. 그러면 나라의 군수물자 시설이라든지 중요한 기관들, 시설들은 다 어떻게 한다? 공장들은 국가의 것으로 한다. 국유화시킨다. 라고 하는 정책인데, 이게 조금 이상적이란 말이지.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시키는 New Economy Plan, 즉 NEP 정책을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신경제 정책이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나라의 기틀을 갖춰 나가게 되면서 1922년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국가가 만들어지게 됐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쵸? 여기까지가 러시아 혁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다가 전후 처리 과정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전쟁 후에 이 지금 패전 국가들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동맹국가의 처분 과정을 놓고 회의가 열리게 돼요. 전쟁이 끝났었던 1919년 1월에 이제 다들 파리에서 모여서 의논을 하죠. 식민지들의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일단은 이 파리 강화회의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것 두 가지를 우리가 들 수 있어. 첫 번째는 이 연합국의 승리를 주도했었던 나라, 바로 미국이죠. 미국의 28대 대통령이 되는 윌슨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했어? 맞아요. 민족 자결주의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평화의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민족 자결주의를 내세웠는데, 이건 뭐야? 너희 민족의 운명은 누가 정하는 거야? 너희들이 정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약소국들아, 잘 들어. 너희들이 식민지배 당하는 건 당연한 일이야? 당연한 일이 아니야? 당연한 일이 아니야. 너희들의 운명은 너희들이 정하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식민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여러 나라들, 특히 이 당시에는 우리나라도 일제감정기였었죠. 우리들의 마음에 뜨겁게 불을 지피게 되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 자결주의를 이야기하니까 민족 자결주의 왜 밑에다가 썼을까? 왜 위에다 썼을까? 밑에 써야 되는데 슉! 민족 자결주의 를 이야기를 했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1919년 3월 1일 3.1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3.1운동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중국에서도 일본의 21개조 요구에 반대하면서 이 오사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쵸?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미국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들도 영향을 받았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패전국의 식민지에만 해당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 승전국이었었던 연합국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우리는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우리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였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베르사유 체제인데, 전쟁이 상당히 이제 장기적이었었죠. 4년 동안 모든 나라들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가세를 해가지고 이제 전쟁을 일으킨다 보니까 진짜 영토며 이 경제적인 재정 상황이며 다 황폐화가 되어 있던 상황이었어. 세계적으로 이렇게 황폐화가 되어 있으니까 사실 누구는 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누가 책임을 질 거냐고. 그렇지. 그 독일한테 책임을 묻게 됩니다. 패전국. 이 동맹국가의 중심이었었던 독일한테 책임을 물었었던 게 바로 베르사유 체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이 독일한테 군비를 일단 엄청나게 축소를 시킨단 말이야. 어떻게 군비를 축소시키냐면 독일한테 10만 군대 이상 양성을 금지시킵니다. 그래서 군대를 더 키우는 것도 불가능해지고 군대에 투자하는 금액도 제한적이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이 독일 국민의 소득의 2배에 해당하는 약 2년치죠, 2년치. 1년에 이 독일 국민들이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의 2년분이나 되는 어마무시한 금액을 어떻게 하게 돼요? 배상금으로 지불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막대한 배상금 지불과 더불어 가지고 또 이자까지 이제 물게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독일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식민지도 다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되게 되면서 독일의 영토도 축소됩니다. 영토까지 축소가 되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독일도 나름대로 이 배상금을 갚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노동자로 일을 하게 되는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쟁에 참전했었던 사람들이잖아. 그치?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독일은 그 전까지 어떻게 나라를 강하게 키워왔었어? 우리 배웠었는데 무슨 정책? 철혈 정책. 군비를 확대해가지고 뭐든지 다 군대에다가 쏟아붓는 거야. 그치? 군사력에다가 쏟아부어가지고 나라를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오로지 무엇뿐? 군인과 전쟁뿐이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군비를 확대해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엄청 키웠었던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지금 독일 입장에서는 국민들도 답답한 상황인 거야. 아니 우리 독일이 이 역사적으로 이런 적이 없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나라가 허무하게 이렇게 망국으로 치닫게 됐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특히나 이 배상금을 지불하려면 많은 사람들의 이제 노동자들의 소득이나 이 국세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또 중요한 게 독일 안에서 인플레이션까지 일어납니다. 그래서 화폐의 가치가 바닥까지 치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 안에서도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었죠. 거기에다가 독일이 가지고 있는 무엇까지 영토까지 계속 이제 분할을 하면서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사실 연합국가들도 어디에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어? 독일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어. 이러다가 독일이 에이 이러나 죽으나 저러나 죽으나 죽는 건 다 똑같은데 다시 한번 전쟁 일으켜야지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조금 이러다가 진짜 독일 한번 일 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도 있었던 나머지 미국이 이렇게 조금 독일의 경제적인 다시 회복을 도울 수 있게끔 배상금을 조금씩 깎아주기도 했었고요. 배상금을 또 다시 축소해주기도 했었고 경제적인 이 회복을 위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미국한테도 갑자기 무엇이 찾아오게 돼요? 맞아요. 경제적인 난항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1929년에 찾아왔었던 경제대공황입니다. IMF는 1997년이에요. 아시겠죠? 자, 국제통화기금을 갑자기 경제대공황은 우리나라는 크게 이제 체감이 어려웠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진짜 세간을 뒤흔드는 진짜 초유의 사태였었어. 시작은
사실 아직까지도 경제 대공황의 직접적인 원인이 딱 이거다 찝어가지고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선생님이 혹시 여러분들한테 위대한 개츠비 영상 보여드렸을까요? 맞아요,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보면은 엄청 이제 미국 경제 호황기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그치? 미국에서 막 사람들이 돈이 나가 넘쳐. 그러니까 막 엄청 이제 사치도 부리고 물건도 이제 쉽게 사고 막 그랬을 거 아니야.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러니까 소비가 생산을 못 따라가. 소비가 축소되고 생산된 물건들은 많고. 그러면서 이제 기업이 파산하거나 주가가 폭락한다든지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경제 대공황이 시작되게 됐다. 자, 주가가 폭락했다. 그 이유를 이제 묻는다면은, 이제 생산은 정말 막대한데, 그에 비해 가지고 소비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자, 그래서 주가 폭락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에서부터 대공황이 찾아와서 경제가 혼란해지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이 대공황은 미국의 이 자본에 의존하고 있었던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다른 나라들까지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확산이 되는 것이야. 전 세계로 확산이 되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자,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여러 나라들은 일단은 다른 나라를 도와줄 때가 아니지,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자국에서 일어난 지금 이 경제 대공황을 어떻게든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경제 회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하게 된다? 나름대로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을 펼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펼쳤었던 경제 정책. 오늘날까지도 이 정책은 정말 여러 평가를 받으면서 많은 이 나라들의 롤모델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바로 뉴딜 정책인데요. 우리 이전 정권에서도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국가가 이 나라의 경제에 직접적으로 시장 경제에 관여하는 뉴딜 정책이 있었고, 그리고 프랑스나 영국 등의 나라는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이제 경제를 살리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슨 정책? 블록 정책이 되는 것이죠. 블록 정책이 되는 것이다. 아시겠죠? 일단 첫 번째로 볼게요. 미국의 뉴딜 정책은요, 어떤 정책이었냐? 미국 완전히 이제 극도의 자본주의 사회였잖아. 근데 이런 자본주의 사회가 어떻게 이제 만들어질 수가 있었어? 바로 자유방임주의.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이라고 하는 저서에서 이야기했었던 자유방임주의, 즉 보이지 않는 손. 이 경제는 누군가 인위적으로 굴려주는 게 아니야. 특히나 국가가 더더욱 개입해가지고 굴려주면은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어. 경제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놔두기만 해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자연스럽게 굴려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무엇에 관여하지 말아라? 시장 경제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게 바로 자유방임주의였었단 말이야. 엄격하게 이 정부, 국가의 시장 경제 이 간섭을 금지를 시켰었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국가에서 시장 경제에 관여를 해야 된다. 이 국가에서 경제에 어떻게 해야 된다? 조금 도움을 줘야 된다. 개입을 해가지고 간섭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던 게 뉴딜 정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냐면, 일단은 생산량을 정해놔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생산량을 이상으로 물건을 만들거나 혹은 농산물을 이렇게 재배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교재로 보면은 2차 세계대전 가장 위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을 조절하는 정책. 이 생산량이라는 것은 농업 생산량도,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공장에서 찍어내는 그런 공업 생산량까지도 다 이렇게 정해 놓았었던 게 바로 이 생산량 조절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요, 공공사업을 추진합니다.
공공사업을 추진해가지고, 자, 나라에서 경제가 지금 휘청이는 상황이면은 뭐가 늘어났겠어? 실업자가 늘어났겠지. 아주 좋았어. 예리했어. 좋아요. 자, 실업자가 늘어났어. 실업자는 말 그대로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야. 얘들아, 일자리가 없으면은 이 사람은 소득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살기가 힘들지. 소득이 없는 사람이야.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면 국가도 그 사람한테 무엇을 거둘 수가 없어? 세금이라는 걸 거둘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가 돈을 벌지 않으면은 소비도 하지 않아. 이렇게 되면은 경제가 어떻게 된다? 네, 경제가 위축되게 되는 거야. 우리가 인플레보다 더 무서운 걸 뭐라 그러죠? 디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디플레이션은 반대가 돼요. 사람들이 소비를 너무 하지 않아서 화폐의 가치는 높아지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물가는 낮아지는. 이런 경제가 오히려 뒤바뀌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지. 돈은 있잖아, 얘들아. 계속 다른 주머니로 돌고 돌아야 돼. 나한테서 있는 돈이 계속 다른 곳으로 돌고 돌아야 된다고. 소비를 해야지 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업자가 됐으니까 소득도 없을 것이며 소비도 하지 않는 상황이니까 국가에서는 어떤 정책을 내세우게 돼요? 맞아요. 일자리 창출을 계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떤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그랬었냐면 대규모의 토목공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국가적인 공공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해내려고 했었다. 이 대규모의 토목공사 하면은 대표적인 사업이 있습니다. 굉장히 시험에서도 잘 나오는데 바로 테네시 댐 건설 사업입니다. 테네시 강에 댐 있죠? 댐, 물을 막아두는 이 댐을 건설하게 되는데 이 대규모의 토목공사에 많은 이 실업자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국가적으로 국가에서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국가가 경제에 관여하는 것이죠. 이런 정책들을 펼쳐 나갔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은요, 사회보상제도 등을 만들어 갔습니다. 사회보장제도. 그래서 노인연금이라든지 노인연금, 실업자연금, 실업급여 같은 실업자연금 같은 복지체제들을 만들어 갔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선생님, 나라에서도 돈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연금을 주는 게 의미가 있어요?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경제를 순환할 수 있게끔 물꼬를 틀어주는 역할을 해야겠다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코로나를 다 겪은 세대들이지, 그치? 코로나 세대들이잖아, 여러분들이. 선생님도 주변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진짜 실제로 실직했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호텔리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기업에서도 이제 해고를 당하는, 권고사직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이 전염병으로 인해가지고, 팬데믹 사태로 인해가지고, 돈도 제대로 못 벌어. 학원으로 전화 주세요.